딸이 제발 문을 열지 마십시오. 오늘 밤만은 제발. 혼례를 치른 첫날 밤, 신방문 안쪽에서 신부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신랑 이준혁은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등잔불 그림자가 문틈 아래로 흔들렸고 그 너머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그토록 두려워한 것은 신랑이 아니었습니다. 해뚝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함안 땅 인근에 이준혁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이 참봉의 외아들로 집안은 넉넉한 편이었지요. 논스무 맞이기에 기와집 한 채, 거기에 머슴 둘까지 거느렸으니 동네에서는 꽤 알아주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봉이라는 양반은 사람 보는 눈이 남달리 없었습니다. 이웃 마을 두 부장수가 새 수레를 장만했다더라. 저 집 큰아들이 한양 가서 벼슬을 얻었다더라 하는 소문이면 밥도 못 먹고 밤새 뒤척이는 위인이었지요. 체면이라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은 그런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위에 눈빛만은 소같이 고집스럽고 그러면서도 따뜻하였습니다. 과거 공부는 영손에 안 잡혔지만 누가 어렵다 하면 발 뻗고 나서는 성품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바보 같다고 하기도 하고 세상에 드문 사람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준혁아, 어느 봄날 이 참봉이 사랑채의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예, 아버지, 네, 나이 이제 23이다. 동갑내기 박진사 아들놈은 벌써 자식 둘이야. 혼처를 알아봐야겠다. 준혁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반기는 것도 아니고 마다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참봉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게 말이냐. 뜻대로 하십시오가 내가 좀 더 열의가 있어야지. 그날로 이 참봉은 혼처를 알아보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지요. 혼처를 알아보러 함안 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용담 노인을 만난 것입니다. 용담 노인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왔고 눈동자는 옅은 회색빛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이 참봉을 딱 한번 훑어보더니 먼저 말을 걸었지요. 자제분 혼사를 찾으러 다니시오? 이 참봉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아는 것이 있소이다. 마침 내가 아는 처자가 하나 있는데 관심이 있으시겠소? 이 참봉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느 집 교수요? 집안은 변변찮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반반하고 마음씨가 고와서 귀한 며느리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 처자만 한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 참봉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집안이 변변찮으면 안 되지.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용담 노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시면 어쩔 수 없지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소. 이 처자와 혼인하면 자제분이 크게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소이다. 조건이라니? 혼례 첫날 밤 신방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밤 한 번만 참으면 됩니다. 이 참봉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요? 신방문을 열지 말라니 남이 들으면 웃을 소리를 하는구려. 용담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길을 돌렸지요. 이 참봉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황당한 조건이었지만 처자의 얼굴이 반반하다는 말이 자꾸 귀에 걸렸지요. 그날 밤 이 참봉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오늘 희한한 노인을 만났다. 혼처를 소개해준다는데 집안은 없다 하더구나. 준혁이 눈을 들었습니다. 집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놈이 또 집안이 없으면 어떠냐고. 우리 집 체면이 있지. 아버지, 저는 집안보다 사람이 좋습니다. 이 참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나오면 자기도 딱히 말을 이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용담 노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이 참봉이 느티나무 아래로 나가보니
용담 노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거기 앉아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방금 왔던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다시 오셨소. 조건이라는 것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이오? 용담 노인의 회색 눈이 이 참봉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이 참봉이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집안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체면이니 뭐니 해도 외아들의 복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었지요. 좋소이다. 그 처자를 한번 보고 싶소. 그로부터 닷새 후 이참봉과 준혁은 마을 동쪽 끝에 있는 작은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허름했습니다. 담장은 무너진 곳이 있었고 지붕의 이형은 바람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마당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장독대 앞에는 봄꽃이 가지런히 피어 있었습니다. 처자가 대청마루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은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처자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이마가 넓고 단아했으며 눈꼬리가 살짝 내려와 슬픈 인상을 주었지요. 입술은 작고 붉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유독 검고 윤기가 강하여 햇빛을 받으면 마치 비늘처럼 번득였습니다. 손목에는 청색 천 조각이 감겨 있었고요. 어르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올라오는 소리 같았지요. 이 참봉은 그 자리에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집안이 없다는 게 흠이었지만 이 처자를 며느리로 두면 마을에서 화제는 되겠다 싶었지요. 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 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두려움 같기도 하고 간절함 같기도 한 빛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참봉이 물었습니다. 어떠냐? 마음에 듭니다. 준혁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혼례 날짜는 그달 보름으로 잡혔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짧았지만 용담 노인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이런저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참봉은 의아하면서도 일이 술술 풀리니 내심 기뻤지요. 혼례 전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니 보름달이 환했습니다. 그때 살인문 앞에 용담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시는구려. 준혁이 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이 밤에 어인 일이십니까? 용담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유독 창백해 보였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왔소. 말씀하십시오. 내일 혼례를 올리면 아드님이 첫날 밤 신방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소.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님께는 드리지 않은 말이 있소이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연화는 보통 처자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오래전에 묶인 사연이 있소. 오늘 밤 달이 차오르면 그 사연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로 그 아이 곁에 있을 자격이 있소이다. 준혁이 정면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처자가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일 밤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노인은 그 말을 끝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살인문 밖으로 나가는 노인의 뒷모습이 달빛 속에서 흔들리더니 이상하게도 순식간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느껴졌지요.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언젠가 서당 훈장이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준혁은 어릴 때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날 밤에는 아직 몰랐지요.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떴던 어젯밤과 달리 아침부터 하늘은 흐렸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간간히 바람도 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부가 참 고운 규수라더라. 집안이 없다는데 이 참봉이 무슨 생각인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이 참봉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뒷목이 뻣뻣해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연화가 꽃가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옥색 비단 홀레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고 머리에 족두리를 얹었습니다. 하얀 분단장에 연지곤지를 찍었는데 그래도 어딘가 창백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혁과 연화가 서로 맞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준혁이 살짝 연화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목에 감긴 청색 천 조각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 천 조각 아래로 가늘게 무언가가 빛났습니다. 비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준혁은 눈을 들어 연화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연화도 준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혼례가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떠들었습니다. 이 참봉은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 잔뜩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연화의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손이 점점 차가워졌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마침내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준혁과 연화는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잔에 불이 켜졌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이 연화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무서운 것이 있소. 연화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지요. 날이 부탁이 있습니다. 말하시오. 오늘 밤은 신방문을 열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소리가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날이 밝을 때까지 문을 열지 마십시오. 준혁은 가만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용담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알겠소.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화가 말했습니다. 잠깐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란 말이오? 문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날이 밝으면 문을 열겠습니다. 준혁은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신방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안에서 잠겼습니다. 준혁은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 등잔 기름이 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신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것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쓸리는 소리가 느리고 길었지요. 그 다음에는 낮고 무거운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사람의 숨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고 짐승의 숨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슬펐습니다. 준혁의 손이 문고리로 갔습니다. 그때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제발 문을 열지 마십시오. 오늘 밤만은 제발. 준혁은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문고리 위에 얹힌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방 안에서는 계속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크고 긴 것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문틈 아래로 흔들렸습니다. 그 그림자가 이상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온몸이 굳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혁은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잠깐 얼굴을 내밀었다가 다시 가려졌습니다. 먹구름이 하늘 전체를 덮고 있었지요. 사위는 고요했습니다. 집 안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잠들었는지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준혁의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연화를 처음 보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장독대 앞에 피어있던 봄꽃들 사이에서 낡은 초가집 마루에 서 있던 그 모습. 집안이 없다, 출신이 변변찮다 하여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준혁에게는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인 그 눈빛이 용담 노인의 말이
다시금 귓가에 울렸습니다. 보고도 도망치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로 그 아이 곁에 있을 자격이 있소이다.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방 안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격렬했습니다. 바닥을 쓸리는 소리가 더 빠르게 움직였고 무언가 벽에 스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연화의 낮은 신음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연화,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낮게 넣었습니다. 괜찮소. 안에서 잠시 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러다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발 들어오지 마십시오. 준혁은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문 위로 별빛도 없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는 두 무릎을 세우고 팔을 올렸습니다. 그 자세로 기다렸습니다. 신방 안의 소리는 한동안 계속되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새벽 무렵 준혁은 꾸벅꾸벅 졸다가 소리에 깼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이 참봉이 사랑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용변이라도 보러 나온 것인지 등잔을 들고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신방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아들을 발견했지요. 이놈이 왜 여기 앉아있는 것이냐? 이 참봉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혁이 손가락을 들어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아버지,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이 밤중에 신방 문 앞에 앉아서 뭐 하는 것이냐? 어서 들어가거라. 연화가 오늘 밤은 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신방에서 문을 열지 말라니. 귀신이 곡할 소리를 하는구나. 용담 어르신이 처음부터 당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도 들으셨을 터인데 이 참봉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조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용담 노인의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던 말. 이 참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다시 문의 등을 기댔습니다. 신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무거운 호흡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올 뿐이었지요. 준혁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그 말을 할 때의 눈빛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맺혀 있던 그 눈이,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슬픔이 비로소 숨구멍을 찾은 듯한 눈물이었지요. 어떤 사연이 저 안에 있는 것일까? 준혁은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쪽에서 점차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걷히며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지요. 새 한 마리가 지붕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 그 다음에 옷감이 스친 소리. 그러더니 걸음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연화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콜레 저고리가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얼굴 옆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손목의 청색 천 조각은 그대로였지요. 얼굴빛은 창백했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밤새 고생했소. 연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부탁했으니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두려웠소. 연화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두려웠는데도 열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두려운 것보다 내가 두려운 것이 작으면 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참더니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준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쉬시오. 날이 완전히 밝았으니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가려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리, 왜쇼?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달이 차오를 때마다 반복됩니다. 매달 보름이면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달 보름마다. 예, 그럼 그때마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면 되지 않소. 연화가 놀란 듯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소. 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용담 어르신이 그리 말씀하셨소. 보통 처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어르신이 말씀하신 다른 것도 기억하고 있소. 당신과 혼인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것은 복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요. 지금은 당신이 고생했으니 시오. 연화는 오래도록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 보았을 때와 다른 것이 하나 더 보였습니다. 두려움과 간절함 사이에서 아주 작고 여린 빛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준혁과 연화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새댁이 들어왔으니 집안이 조금 활기차 보이는 것도 당연했고, 연화가 낮에는 바지런히 집안일을 하는 것도 그저 부지런한 며느리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이 참봉의 눈은 달랐습니다. 저 아이가 이상해. 이 참봉이 사랑채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밥은 제대로 먹기나 하는 것이냐? 밥상을 보면 항상 나물이랑 물만 먹더만. 소식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뿐이 아니야. 낮에는 멀쩡한데 해가 지고 나서는 안색이 달라지잖니. 얼굴이 파래지고 손이 차가워지고. 병이 있는 것이냐? 준혁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니. 얼마 전에는 한밤중에 머슴 돌쇠놈이 부엌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더라. 마치 뱀 같은 소리가 났다고. 집 안에 구렁이라도 들어온 것이냐? 준혁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진정되었지요. 아버지, 아직 봄이라 산에서 뱀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내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참봉은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 같소. 연화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표정이 조용히 굳어갔지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소. 준혁이 연화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소. 연화가 눈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이오. 달이 차오를 때마다 몸이 변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온 일이오? 연화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초저녁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반달이었지요. 나리, 말하시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저주를 안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용담 어르신만이 제 사연을 알고 있지요. 다만 달이 차오를 때마다 제 안에 잠든 것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연화가 손목에 청색 천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되면 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오?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연화의 눈이 아래로 깔렸습니다. 이무기입니다. 준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무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이무기란 용이 되지 못하고 물속에 갇혀 사는 존재, 오랜 세월을 버텨도 끝내 하늘로 오르지 못한 묵은 뱀을 말합니다. 강이나 늪 깊은 곳에 산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람의 몸을 빌려 산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리, 더 이상은 묻지 마십시오. 연화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있으면 나리에게 화가 닥칩니다. 용담 어르신은 복을 받는다 하셨지만 저 같은 것이 곁에 있으면 결국 좋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가겠다는 말은 하지 마시오. 준혁이 잘라 말했습니다.
날이, 나는 첫날 밤에 문 밖에서 밤을 샜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도 알고 당신도 알지 않소. 연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무기의 저주를 받았다면 그 저주를 푸는 방법이 있지 않겠소. 용담 어르신은 알고 계실 것이요. 연화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주를 푸는 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고. 대가가 무엇이오? 모릅니다. 어르신이 그 이상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께 가서 물어봐야겠소. 날이, 연화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가실 것입니까? 날이 밝으면 가겠소.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연화는 불안한 눈빛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은 이미 결정이 된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혁은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로 나갔습니다. 용담 노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왔소. 어르신, 준혁이 노인 앞에 앉았습니다. 저주를 푸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용담 노인이 준혁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회색 눈이 오래도록 준혁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주를 푸는 법은 있소이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요. 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연화는 오래전에 이 저주에 걸렸소. 그 사연은 내가 다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무기가 용이 되려면 1000년을 기다려야 하오. 그러나 진심으로 그 이무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기다림이 단축될 수 있소.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이오? 이무기의 모습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는 것. 그것이 시작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무기의 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아야 해요. 보름달이 차오른 밤, 신방문을 열고 그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준혁이 멈칫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한다는 말씀이요? 하지만 연화가 열지 말라고. 연화는 무섭기 때문에 열지 말라 한 것이요. 자신의 모습이 당신에게 보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문을 연다면 그날 밤이 지나고 난 뒤 저주는 한 단계 약해집니다. 한 단계라는 것은 3번이요. 3번의 보름을 눈으로 마주해야 저주가 완전히 풀립니다. 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번의 보름달 밤. 연화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소.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것이요. 자신의 흉한 모습을 보고 당신이 떠날까봐. 준혁은 느티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새잎이 파랗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준혁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용담 노인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준혁은 그 말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연화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지요. 어르신을 만나셨습니까? 그렇소. 말씀을 들으셨군요. 연화의 손에서 빨랫감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날이, 저는 연화. 준혁이 연화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렵다면 나는 억지로 하지 않겠소. 하지만 당신이 평생 그 저주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소. 연화가 눈을 들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제 모습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무기란. 이미 소리는 들었소. 그림자도 보았고 이제 직접 보는 일만 남은 것이요. 연화의 얼굴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두려움인지 고마움인지 슬픔인지. 나리가 보고 나서 마음이 변하시면 어쩌지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을 기다려 봅시다. 다음 보름이 되면 알 수 있을 것이요. 그날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준혁과 연화는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마당을 쓸었고
저녁에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이 뜨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연화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바느질 솜씨가 좋았고 약초에 대한 지식이 남달랐습니다. 준혁이 손목을 다쳐왔을 때 약초를 갈아 붙여 주었는데 이튿날 아침에 거짓말처럼 나았을 정도였지요. 이걸 어디서 배웠소?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라면? 연화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준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참봉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티를 계속 냈습니다. 밥상을 보면서 나물만 먹으면 어떻게 힘을 쓰냐고 핀잔을 주었고 바깥 마시를 나가지 않는다며 사람 구실을 하려면 동네 안악들과 어울려야지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그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예, 아버님이라고 했지요. 준혁은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지만 연화가 먼저 괜찮습니다라고 눈짓을 보내왔습니다. 참는 것이 힘들지 않소. 어느 날 저녁 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른이시니까요. 연화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른이시지만 틀린 말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맞고 틀리고보다 오래 사신 분이니 그만한 사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준혁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요. 이상합니까? 보통 사람보다 훨씬 오래 생각하는 것 같소. 마치 많은 것을 보아온 사람처럼. 연화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준혁이 그 말의 뜻을 생각하는 사이 연화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날이 이번 달 보름이 닷새 남았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변하지 않았소. 연화가 오랫동안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나리가 용감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 사연을 아직 모르시는 것인지 둘 다일 수도 있소. 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일 수도 있소. 하지만 두렵더라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하는 것이요. 그게 내 방식이라서. 연화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이 되었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연화의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손이 차가워졌고 눈동자가 조금씩 금빛을 띠기 시작했지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 참봉이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저 아이 얼굴빛이 왜 저러냐? 병이 난 것이 아니냐? 괜찮습니다, 아버님. 연화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참봉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 눈동자가 잠깐, 정말 잠깐이었지만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이 참봉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저기게 준혁이 재빨리 말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밥상에서 소리를 크게 내시면 안 됩니다. 이놈아, 저 눈이 보이지 않느냐?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쉬면 나을 것입니다. 이 참봉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용담 노인, 그 노인을 당장 불러와야겠다. 저것은 정상이 아니야. 아버지, 준혁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신방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여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만은 아버지가 사랑채에 계셔야 합니다. 이놈이 아비한테 이게 무슨 행패냐? 그러나 이 참봉도 용담 노인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목숨처럼 지키라던 그 말이. 그는 결국 사랑채로 발걸음을 돌렸지만 돌아서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케어낼 것이다. 준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시선을 연화에게 고정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준혁과 연화는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날이, 나 여기 있소. 오늘은 문을 열어도 됩니다. 준혁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허락하는 것이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무섭습니다. 하지만 나리가 보시겠다면 보겠소. 그러나 나리,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말하시오. 보시고 나서 놀라셔도 괜찮습니다. 무서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름만은 불러주십시오. 변한 모습 앞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연화, 예, 지금 이미 불렀소. 연화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달이 중천에 떴습니다. 연화의 몸에서 이상한 빛이 일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목에서부터 청색 천 조각이 감겨 있던 그 자리에서부터 빛이 번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팔로, 어깨로,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나서 연화가 있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짙은 청흑색 비늘이 빛을 받아 번득였습니다. 길고 굵은 몸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준혁보다 높이 있었고 금빛 눈동자가 등잔불 아래서 빛났습니다. 이무기였습니다. 준혁의 숨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금빛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화의 눈에 맺혀 있던 그 눈물이 지금도 그 큰 눈동자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 준혁이 불렀습니다. 이무기의 몸이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요. 당신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소. 이무기의 금빛 눈동자가 천천히 준혁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연화는 다시 연화였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저고리를 여미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졌고 얼굴빛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안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지요. 준혁이 연화 앞에 앉았습니다. 다치지 않았소.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는요? 나도 다치지 않았소. 연화가 오래도록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우셨을 텐데. 그랬소.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있었냐는 말이오? 준혁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눈을 보았소. 이무기의 몸이었지만 그 눈 안에는 당신이 있었소. 당신의 눈물이. 연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리, 어르신이 말씀하셨소. 3번의 보름을 마주해야 저주가 풀린다고. 이제 2번이 남은 것이요. 연화가 2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숨을 참다가 내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냐고. 저는 나리에게 폐가 됩니다. 이 집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아버님이 수상히 여기시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다독이면 됩니다. 마을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지요. 그런 것들이 당신을 내보낼 이유가 되지는 않소. 연화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유가 됩니까? 준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가겠다고 결정한다면 그것만이 이유가 돼요. 연화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곧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맺혀 있었지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됐소. 그것이 2 사람 사이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이튿날 이참봉이 준혁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어젯밤 일을 말해라. 이참봉의 얼굴에는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이 검었고 얼굴이 부석부석했지요. 아버지, 말해라. 저 며느리가 대체 무슨 존재냐. 어젯밤 사랑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짐승 소리가. 준혁이 아버지를 마주 보았습니다. 연화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오래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달이 차오를 때마다
잠깐 다른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풀립니다. 이참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야, 이놈아, 저주라니, 이 집에 요물을 들인 것이냐? 아버지, 준혁이 눈을 맞추었습니다. 용담 어르신이 처음에 뭐라 하셨습니까? 연화와 혼인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르신 말을 믿고 혼사를 진행한 것이 아닙니까? 이참봉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주가 풀리면 연화는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라니, 얼마나? 2달이 남았습니다. 이참봉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도 저주가 안 풀리면 그때는 어쩔 것이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지요. 이참봉이 어이없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놈이 진짜. 그러나 더 이상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2번째 보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이 뜨기 전부터 연화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오늘도 함께 계실 것입니까? 그렇소. 아까 머슴 돌쇠가 수상한 눈치로 신방 쪽을 바라보더군요. 소문이 퍼지면 어쩌겠소. 이미 지난달에도 소리가 났을 터인데. 연화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슬픔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나리는 참 태연하십니다. 태연한 것이 아니요. 다만 그것이 당신을 내보낼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태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요.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준혁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의 몸에서 빛이 일었고 짙은 청흑색 이무기가 방 안에 나타났습니다. 지난달보다 낯이 익었지만 그렇다고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화, 그 이름을 부르자 이무기의 금빛 눈동자가 준혁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무기가 천천히 머리를 낮추었습니다. 준혁 앞으로 가까이, 아주 가까이 오더니 그 큰 머리를 조용히 내렸습니다. 준혁은 손을 들어 이무기의 머리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온기가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알고 있소. 당신이라는 것. 이무기의 눈동자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연화는 준혁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준혁은 그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소. 예, 이번 달보다 쉬울 것이오. 연화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이 제일 무서운 법이니까. 연화가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보다 슬픔이 덜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이 웃음을 위해서라면 한 번 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3번째 보름이 오기 전에 이참봉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들에게 2달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이참봉이라는 사람은 기다림이 체질에 맞지 않는 위인이었습니다. 2번째 보름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을 때 이참봉은 몰래 마을 무당을 불러왔습니다. 무당의 이름은 옥매였습니다. 40 남짓한 나이에 머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지요. 옥매는 이 집 저 집 어수룩한 양반을 상대로 점을 봐주고 치성을 들여주며 먹고 사는 위인이었습니다. 이참봉이 사랑채로 옥매를 데려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상하오. 보름마다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소. 옥매가 눈을 부릅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제가 보니 분명히 잡귀가 씌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그 잡귀를 쫓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멀쩡해지지요. 이참봉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렇소. 잡귀를 쫓으면 되는 것이요. 준혁이 이 사실을 안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낯선 여자가 연화의 주변을 빙빙 돌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루 끝에 서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오? 준혁이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옥매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말씀으로
이댁 며느리의 잡귀를 보러 왔습니다요. 잡귀라니 누가 부른 것이오? 어르신이 부르셨습니다요. 이참봉이 사랑채 문 앞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비가 걱정이 되니 부른 것이다. 이게 뭐가 잘못이냐? 아버지, 준혁이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잡귀가 아닙니다. 아버지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알긴 뭘 알아. 이름도 모르는 노인네 말만 믿고 2달을 기다리란 말이냐. 한번 살펴보면 어떠냐? 살펴보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쩌란 것이냐? 2 사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머슴 돌쇠가 마당 구석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고 옥매는 눈치를 살피며 조금씩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이참봉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괜찮기는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이상한 일이 한둘이 아니야.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해됩니다. 연화가 조용히 마루에서 내려와 이참봉 앞에 섰습니다. 다만 1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참봉이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렵거나 애원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오래된 눈빛이었지요. 이참봉은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1달이다. 1달 안에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모르겠다. 옥매는 그날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옥매였습니다. 쫓겨난 것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니면 기회를 놓친 것이 아까웠는지 옥매는 마을로 돌아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참봉집 며느리가 이상하다더. 보름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고 눈이 짐승 눈처럼 변한다더라.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들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소문이란 것은 물보다 빠르게 번지는 법이지요. 구렁이가 씌인 것이라더라. 아니, 그 집에 이무기가 들어왔다더라. 이 참봉 아들이 요괴와 혼인한 것이 아니냐. 소문은 점점 부풀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참봉 집 앞을 지나칠 때 일부러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기웃거리다가 어른들에게 야단 맞았습니다. 장터에서는 이 참봉 가게 물건을 외면하는 사람도 생겼지요. 이 참봉의 체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랑채에서 이 참봉이 혼자 술을 마시는 날이 늘었습니다. 준혁이 들어가면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아버지, 저리 가거라. 아버지, 1달만 더 기다리시면. 1달. 1달이라고 했는데 이미 반이 지났다. 그동안 마을 체면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나 하느냐. 이 참봉이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준혁아, 예,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냐. 그 노인 말을 믿은 것이 실수였던 것이냐. 준혁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거드름만 피우던 그 얼굴이 오늘은 그냥 늙고 고단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참봉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좋은 사람입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듯 저주가 풀리면 마을 소문도 사그라질 것입니다. 이 참봉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풀리기는 하는 것이냐? 열흘 후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참봉이 술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은 진짜 나를 닮지 않았다. 그 말이 핀잔인지 칭찬인지 준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소문이 고을 관아까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고을 원님은 성질이 급하고 미신을 무서워하는 위인이었습니다. 원님의 귀에 이 참봉 집에 이무기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들어가자 원님은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포졸 둘이 이 참봉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참봉 댁 며느리 연화를 원님이 부르신다. 이 참봉이 문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신다는 것이오? 며느리가 요물이라는 소문이 있소. 원님께서 직접 살피시겠다 하셨소. 이 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포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대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준혁이 대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먼저 원님께 가서 말씀드리겠소. 며느리는 병이 있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포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면 병을 핑계로 거부하는 것이오? 거부가 아니라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이오. 원님이 억울하게 사람을 부르는 분이 아니실 터이니 내가 먼저 가서 사연을 설명하면 될 것이오. 포졸들이 서로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단단해서 함부로 밀어붙이기가 어려웠지요. 그러면 사흘 안에 반드시 오시오. 원님의 명이요. 포졸들이 돌아갔습니다. 이 참봉이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쩔 것이냐. 원님이 부르셨는데 아버지, 사흘이면 됩니다. 사흘이면 된다니? 세 번째 보름이 사흘 후입니다. 그날 밤이 지나면 저주가 풀립니다. 그러면 원님 앞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참봉이 손을 떼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이냐? 어르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참봉은 준혁의 눈을 한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보름이 왔습니다. 이번 보름은 앞에 두 번과 달랐습니다. 달이 뜨기 전부터 연화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창백한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이 더해져 있었지요. 불안이었습니다. 깊은 불안. 연화, 무슨 일이오? 날이 오늘 밤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소. 드디어 마지막이오.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담 어르신이 말씀하신 세 번의 마주함이 저주를 풀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세 번째 보름은 앞에 두 번과 다릅니다. 이무기가 완전히 깨어나는 밤입니다. 앞에 두 번은 반만 깨어난 것이었지요. 준혁이 멈추었습니다. 반만. 오늘 밤은 이무기가 완전히 깨어납니다. 그 모습은 앞에 두 번과 비교가 안 됩니다. 크기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연화가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나리가 겁을 먹고 도망치면 저주는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영원히 이 저주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오? 나리가 도망치는 것이 두렵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두 번을 그 자리에 있었소. 첫 번째는 도망칠까 싶었는지도 모르오. 하지만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소. 세 번째는요? 오늘 밤도 마찬가지오. 나는 이미 당신의 눈을 두 번 보았소. 이무기의 몸이지만 당신의 눈은 변하지 않았소. 그 눈을 보면 도망치고 싶지 않소. 연화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달이 뜨자마자 연화의 몸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에 두 번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격렬하게 빛이 방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방 안에 이무기가 있었습니다. 앞에 두 번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컸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랐습니다. 비늘은 더 짙은 청흑색이었고 금빛 눈동자는 두 개의 달처럼 빛났습니다.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달랐습니다. 천년을 산 것의 무게가 느껴졌지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발로 서서 그 이무기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무기의 머리가 준혁을 향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금빛 눈동자가 준혁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은 준혁이 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도. 연화, 준혁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무기가 멈추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소.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무기의 몸 전체에서 빛이 일었습니다. 앞에 두 번과는 다른 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강렬한 빛이었지요.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등잔 불빛이 그 빛 앞에서 희미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하늘이 울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낮고 길고 깊은 소리, 천년의 한이 터져나오는 소리, 그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빛도 사라졌습니다. 준혁이 눈을 떠보았을 때 방 안에는 연화가 있었습니다. 이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혼례 저고리도 흐트러진 머리도 아닌
그냥 연화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연화, 준혁이 달려갔습니다.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연화, 괜찮소?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동자는 더 이상 금빛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어두운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날이 다 됐소. 다 됐습니다. 연화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래 울었습니다. 준혁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방 안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연화의 손목을 보니 청색 천 조각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손목이 깨끗했지요. 비늘 흔적도 차가운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의 손목이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았소.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화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목을 뒤집었다가 다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내려앉은 듯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됩니다. 됐소. 정말로 됐습니까? 됐소. 연화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날이 왜쇼? 고맙습니다. 첫날 밤에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고맙다는 말은 달랐습니다. 첫날 밤에 고맙다는 말은 두렵고 슬프고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오늘의 고맙다는 말은 그냥 말 같습니다. 내가 고마운 것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겠다고 하지 않아서. 연화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두려움도 슬픔도 섞이지 않은 웃음이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이참봉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아, 어서 나와라.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준혁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신방문을 열고 나오니 마당에 이참봉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원님의 포졸이 또 왔다. 이참봉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흘이 없다. 지금 당장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한다. 준혁이 굳었습니다. 저주는 풀렸습니다. 지금 연화는 멀쩡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참봉이 한 발 가까이 왔습니다. 옥매가 원님에게 말했다. 이 집 며느리가 이무기를 숨기고 있다고. 이무기와 동거하는 자는 요사스러운 사람이라고. 원님이 연화를 관아에 가두겠다고 하신다. 준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관아에 가둔다고요? 옥매가 원님을 부추겼어. 이무기 동거녀를 잡아들이면 마을에 복이 온다고. 준혁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참봉이 낮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어쩔 것이냐. 준혁은 신방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주는 풀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강한 것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원님의 권력이었습니다. 포졸 둘이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요? 포졸 하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 참봉댁 며느리를 데리러 왔소. 원님의 명이요. 며느리는 병이 있소. 병이 있어도 원님 명이 먼저요. 무슨 죄목으로 부르신 것이요? 포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죄목, 요물을 집에 숨긴 죄 아니겠소. 준혁이 정면으로 포졸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물이 어디 있소? 내 며느리는 병이 있을 뿐이요. 소문만 듣고 사람을 잡아들이는 것이 원님의 법도요? 이놈이 감히. 포졸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원님 앞에서 그 말을 해보시오. 어서 며느리를 데려오시오. 아니면 나리도 같이 오시든지. 준혁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때 연화가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준혁이 돌아보았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준혁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나리, 이분들이 가자 하시는 것이니 가야지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연화의 눈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까 신방 안에서 보았던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주가 풀린 사람의 눈이었지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포졸들이 연화를 앞세우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준혁이 뒤따랐습니다. 이참봉이 대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야. 관하로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을 했습니다. 저 여자야, 이무기 동거녀,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네. 겉으로는 사람이라더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지요. 옆에서 준혁이 함께 걸었습니다. 나리, 함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오. 연화가 잠깐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니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님이 대청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옥매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옥매는 화려한 무복을 차려입고 있었지요. 원님이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자가 이무기 동거녀라는 자인가? 포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봐라. 이리 끌어올려라. 연화가 마당에서 계단을 올라 대청 아래 섰습니다. 준혁이 그 옆에 섰습니다. 원님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남편도 왔는가?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요물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어찌 생각하는가?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흘러다니는 것입니다. 원님께서는 사실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옥매가 끼어들었습니다. 원님, 제가 직접 살펴봤습니다요. 이 여자는 분명히 이무기를 몸에 담고 있습니다. 저 눈 좀 보십시오. 오늘 낮에도 짐승 눈 같지 않습니까? 원님이 연화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화의 눈동자는 맑았습니다.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금빛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옥매가 당황한 듯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낮에는 숨깁니다요. 밤에 달이 뜨면 드러나지요. 원님, 오늘 밤 이 여자를 여기 가두시면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원님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보거라. 저 무당이 말하는 이무기가 정말 있었다면 그 이무기는 지금 없습니다. 어젯밤 저주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아무것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저주가 풀렸다니 무슨 증거가 있는가? 준혁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지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담 노인이 걸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수염, 옅은 회색빛 눈동자, 허리에 물고기 모양 놀이개를 달고 발걸음은 느린 듯 하면서도 빨랐습니다. 노인이 대청 앞에 섰습니다. 원님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인가? 용담이라 합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이 아이의 사연을 증언하러 왔습니다. 원님이 용담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연을 증언한다고 했는가? 그대가 이 여인과 무슨 관계인가? 오래전부터 이 아이를 지켜보아온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거라. 용담 노인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회색 눈이 원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 물가에서 이무기에게 붙들렸습니다. 이무기는 깊은 곳에 오래 살던 것이었지요. 하늘로 오르지 못한 채 천년을 기다린 존재였습니다. 그 이무기가 이 아이를 숙주로 삼아 보름마다 몸을 빌려왔습니다. 원님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무기가 사람 몸에 들어온다니 그것이 이 아이의 잘못인가? 잘못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그 저주를 아는 채 살아왔을 뿐입니다. 옥매가 끼어들었습니다. 원님, 저 노인이 무슨 말을 하든 이 여자는 이무기를 몸에 담은 자입니다요. 이무기를 담은 자는 마을에 재앙을 불러옵니다. 용담 노인이 옥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옥매가 주춤했습니다. 이무기가 지금도 이 아이 안에 있소. 그야. 어젯밤 이무기는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위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 세 번째 눈을 마주쳤지요. 그 순간 이무기는 마침내 하늘로 올랐습니다. 용담 노인이 원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무기가 하늘로 올라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보통 사람입니다. 원님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용담 노인이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청색 천 조각이었습니다. 연화의 손목에 항상 감겨있던 바로 그것이었지요.
이것은 이무기가 이 아이 몸에 묶인 표식이었습니다. 저주가 풀리면 자동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신방 바닥에 있던 것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노인이 1000조각을 원님 앞에 올렸습니다. 원님이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범한 청색 1000조각이었지만 가장자리에 뭔가 태워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이 불에 닿았다가 식은 것처럼 원님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의 손목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손목이었지요. 원님이 옥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매가 입을 달싹거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요. 저 여자 눈이 짐승 눈처럼. 지금은 그렇지 않네. 원님이 잘라 말했습니다. 어젯밤까지 저주가 있었다면 지금은 없다는 것이 증거물과 증인의 말로 확인되었네.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이 무슨 죄가 있는가? 옥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님, 하지만 이무기를 몸에 담았던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시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해를 입었는가? 그건 이 여인이 마을에 재앙을 불러왔는가? 아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네. 원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건은 여기서 끝내겠네. 이 집 며느리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그리고 원님이 옥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무당은 따로 볼 것이 있네. 옥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님, 없는 소문을 부풀려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이 집 가정을 어지럽혔네. 그것이 무당으로서 할 짓인가? 원님이 포졸에게 눈짓했습니다. 저 무당을 데려다 열흘간 가두어라. 그리고 마을에 잘못 퍼뜨린 소문에 대해 직접 사과하게 하여라. 옥매가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포졸들이 옥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옥매가 끌려나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화와 눈이 마주쳤지요.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준혁과 연화가 관아 마당을 나섰습니다. 용담 노인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당 밖에서 이참봉이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며느리는 잘 됐습니다. 아버지, 잘 됐다니. 연화가 이참봉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참봉이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결국 헛기침을 2번 했습니다. 집에나 가자. 그것이 이참봉이 며느리에게 건넨 최초의 부드러운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혁이 용담 노인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르신, 왜시오? 1000년 된 이무기가 하늘로 올랐다면 이무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담 노인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용이 됩니다. 용이요? 1000년을 기다린 이무기가 마침내 하늘로 올랐으니 이제는 용이지요. 그 용이 이 고을의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고을에는 가뭄도 홍수도 없을 것이요. 준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연화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미 받았지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된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을 곁에 둔 것도. 준혁이 앞서 걷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가 이참봉 옆에서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이참봉이 뭔가 중얼거리자 연화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어르신, 왜시오? 처음에 혼처를 소개하시면서 아버지에게 신방문을 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3번째 보름에 문을 열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렇소. 처음부터 제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오? 용담 노인이 눈을 들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께 열지 말라고 한 것은 아버님이 열면 안 되기 때문이었소. 당신이 열어야 했습니다. 이 저주는 진심이 없으면 풀리지 않는 것이요. 무서워서 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열어야 했지요. 그것을 처음부터 아셨습니까? 노인이 잠깐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럴 사람이라는 것은 당신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용담 노인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헤어집시다. 연화가 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소이다. 연화가 노인 앞으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곁에 있어 주셔서. 용담 노인이 연화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살거라. 그리고 노인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느티나무 방향으로 걸어갔지요. 준혁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모습이 느티나무 그늘 속으로 들어가더니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그날 이후 이 참봉집에서 이상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달이 차올라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손목에는 언제나 맑은 살결만 있었지요. 밥을 먹을 때는 나물만 먹던 것을 벗어나 제대로 밥을 먹었습니다. 얼굴빛도 달라졌습니다. 봄볕을 받은 것처럼 조금씩 밝아졌지요. 옥매는 열흘간 관아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는 조건으로 원님이 몇 가지를 명했습니다. 첫째, 마을에 가서 잘못된 소문을 자신이 퍼뜨렸다고 직접 사과할 것. 둘째, 이후 이 참봉집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말 것. 셋째, 앞으로 근거 없는 소문으로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행위를 금할 것. 옥매는 고개를 조아리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을 사람들 앞에 서자 쉽지 않았지요. 장터 한가운데서 자기가 소문을 과장했다고 털어놓는 일이 그 자존심 강한 위인에게는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이 참봉집 며느리에 대한 소문은 제가 부풀린 것입니다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지만 어쨌든 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옥매가 저런 말을. 역시 소문이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날 이후 옥매는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그해 가을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비슷한 짓을 하다가 또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것은 이 이야기와는 별개의 사연이지요. 이 참봉이 먼저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화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이 참봉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아버님. 이 참봉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약과 좀 사왔다. 먹어라. 손에 약과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화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사오셨습니까? 장에 갔다가 생각이 나서. 이 참봉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생 많았다. 그동안. 연화가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 참봉이 소리를 내며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이 담장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지요. 연화가 준혁을 돌아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준혁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랑채에서 준혁이 아버지와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 참봉이 밥을 몇 술 뜨더니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나를 원망할 법도 한데 원망합니까? 원망 안 하는 것 같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준혁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왜? 연화는 오래 참아온 사람입니다. 그 오랜 세월에 비하면 아버지가 구박한 몇 달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참봉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망할 힘을 원망하는데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쓰거든요. 어디에? 살아가는데요. 이 참봉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술잔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그래, 그것이 맞는 말이다. 마을 소문은 차츰 사그라들었습니다. 원님이 옥매를 벌한 뒤 이 집 며느리는 아무 죄가 없다고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소문을 믿은 것을 민망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생겼지요. 그리고 그해 여름, 이 고을에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극성을 부리던 해였습니다. 이웃 마을들은 논바닥이 갈라지고 우물이 말라갔는데 이상하게도
이 마을만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샘물이 갑자기 더 넘쳤고 비도 제때 내렸지요. 원님이 이상히 여겨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했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보고했습니다. 마을 북쪽 강에 며칠 전부터 이상한 구름이 생깁니다. 마치 용이 지나가는 것 같은 형상이라 합니다. 원님이 무릎을 쳤습니다. 이 고을에 용신이 내려왔구나. 그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 참봉집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무기가 하늘로 올라 용이 되었다는 것을, 그것이 저 집 며느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찾아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이 집이 용신을 모셨구먼. 며느리가 복을 가져온 것이 맞네. 연화는 그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연화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왜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앞가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준혁이 연화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이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이 너무 커서 담을 수가 없어 넘치는 눈물이었지요. 나리, 이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오. 저주가 풀렸으니 아이는 보통 아이로 태어나겠지요? 보통 아이로 태어나든 보통 아이가 아니든. 준혁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이는 내 아이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오래도록 흘렀습니다. 이 참봉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랑채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뒤에 머슴 돌쇠가 목격했는데 이 참봉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다는군요. 내가 복이 있나 보다. 그 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눈이 크고 또랑또랑했으며 피부는 눈처럼 하였습니다. 이 참봉이 아이를 안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이름을 지었습니다. 용하라 하자. 용이 내려준 아이니까. 준혁이 씩 웃었습니다. 그러지요. 연화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아야. 아이가 연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맑고 어두웠습니다.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것을 담고 있는 듯한 깊은 눈이었지요. 그 아이가 자라 훗날 이 고을에서 덕망 있는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뭄이 들 때마다 기우제를 올리면 비가 왔고 홍수가 날 것 같을 때면 강물이 제 흐름을 찾았다고 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용화의 덕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머니의 사연이 고을을 지켜주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오래된 저주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저주를 끌어안고 살아온 세월이 결국 이 고을의 용신 하나를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준혁이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3번의 보름을 그 자리에서 버텨낸 사람이 무서웠지만 도망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이었습니다. 연화와 준혁은 그 후로도 오래오래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참봉은 손자 용화를 무릎에 앉히고 살다가 천수를 다했고 용담 노인은 그 뒤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는 늘 그늘이 시원했고 여름이면 이상하게 바람이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를 지나칠 때면 습관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도. 해뚜기 아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